자, 오늘은 이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이항관계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야. 낯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뜻이 아니라 이는 둘이야, 그렇지? 두 개의 항,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수학의 x항, y항 할 때처럼 뭔가 두 개의 어떤 뭐 목록 같은 게 있는 거야. 두 개의 뭔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보통 아까 대칭성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대립하는 그런 경우에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게 이항 관계야. 두 개의 항이 있는데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걸 내가 아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이 어휘를 내가 쓴 기록이 아마 2008년에는 가랑비라는 책이 있어. 아무도 내 책을 내주지 않아갖고 내가 1인 출판했던 책이 있는데 이 가랑비 3권에서도 보면 이항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원래는 근데 옛날에 이 용어라는 이 단원명을 처음 만들 때 진짜 고민이 많았었어. 왜냐면 이항관계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이항 대립이라는 말을 많이 써. 이항관계 사실상 수학 용어야. 수학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 이항 대립이란 말을 사실상 더 많이 써. 혹은 이항 대립 말고 이제 거의 같은 말로 양항 두 개니까 둘로 표현하나 양쪽이라고 할 때 양으로 표현하나. 양항 대립이라고 이제 학자들 중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구조주의라는 철학 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어휘이긴 한데 이 대립이란 단어를 안 쓰고 관계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서는 결국 뭘 묻냐면은 두 개의 개념이 제시됐을 때 관계를 물어.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때? 거기 공통점일 수도 있고 차이점일 수도 있고 무슨 포함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겠지. 그래서 관계를 묻기 때문에 아예 명칭에 관계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둘 사이의 관계, 그냥 표현하자면 둘 사이의 관계야.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관계를 묻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아예 명칭에 넣어줘야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를 묻는구나 라는 걸 알 것 같아서 명칭 이걸 넣었고, 둘째는 이런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의 향이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대등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은 이항 대립이라는 단어를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관계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 대립이라는 특징이 잘 사니까. 근데 지문에 따라서 이런 지문도 있어. 그치? A이면 이게 B야. 그치? A와 B에 대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 이것들의 관계는 뭐야? 포함이지, 포함. 그치? 포함 관계야. 이 포함되는 걸 세상에 대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치? 어떤 거에 포함된 이거를 두 개의 항이 대립하고 있어요라고 이건 일반적으로 잘 그러진 않거든. 이 포함이라는 말조차도 대립이라는 말도 포함하고 포함이라는 말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뭔가 했더니 관계라는 표현이다. 시험에도 관계를 묻고 결국 용어상 개념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려면 관계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관계라는 용어를 쭉쭉쭉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 의미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항 대립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실상 많기도 해. 그래서 내가 원고에도 보면 아마도 이제 익숙하게는 이항 이제 대립이라는 표현이 익숙할 것 같아서 내가 괄호치고 써놓긴 했지만 이항 관계란 말은 대립보다도 내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쓴 거야. 대립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의미가 있다. 이제 대립 말고 여기 뭐 포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뭐 포함도 있고 뭐 변화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거는 뭐 사례 뭐 긍정 부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류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치? 아침에 밝고 저녁이 어둡고 이것 자체가 일상에서 보면 일종의 대립으로 느껴지잖아. 두 개 사이의 관계, 낮과 밤의 관계. 그치? 아마 인류가 제일 처음에 이 이항관계를 개념적으로 떠올렸을 때 아마 낮과 밤의 관계였을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있고. 아까 참고로 얘기를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한마디만 좀 재밌는 거였고. 그 이항 대립에서는 이항 관계를 쓰는 세 번째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아까 여기. 좀 횡설수설해도 너무 야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할게. 근데 세 번째 이유. 이거는 뭐 아주 좀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커갈 사고 과정을 이제 정립하는 단계인데 이항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대립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 그리고 여기서 나눠서 끝나는 게 하나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야. 하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 여기 이거의 핵심은 요거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항 대립은. 이거 물론 이제 심각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흑백 논리란 것도 뭐야? 흑백 논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두 개를 흑과 백으로 나눈 다음에 흑을 박살내고 백만 취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항 대립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관계, 그치? 관계, 뭔가 포함하든 하여튼 뭔가 우리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를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험에도 실제로 나오고 현실을 지칭할 때도 관계라는 단어가 더 많은 걸 포괄할 수 있고 사고 차원에서도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박살내거나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둘 사이 어떤 조화로운 연결 이런 것들 흑백 논리를 넘어서 그 무언가 그 너머를 말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용어를 썼다. 물론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개념을 정립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걸 무슨 단어로 쓸까마저도 엄청나게 고민이 되거든.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겹게 계속 같은 말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내 대칭성에 한번 이야기할 때 했듯이 이 이항관계의 핵심은 내가 이 책에서 이항관계를 쓰는 핵심은 표기법에 있어. 표기법. 이 표기법의 핵심은 또 뭐냐? 치환에 있어. 치환.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게 1994년도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내용이 잘 머릿속에 확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잘 안 온다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칠판에다가 표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뭐 실제 표까지는 안 그려도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은 다음에 혼론에서 자율적 경향은 뭐뭐뭐뭐 예속적 경향은 뭐뭐뭐 이렇게 표를 써줘. 이러면 있잖아 느낌이 확 와. 이렇게 뭔가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질서를 잡게 되면은 뭔가 우린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해. 질서를 잡으면 이 질서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인과도 있을 거고, 그치? 뭐 여기처럼 뭐 이항 관계로 얘기하는 뭐 대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포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묶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질서를 잡고 있으면 이게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험장에서 표를 그릴 수가 없잖아. 표를 그릴 수가 없어.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여백이 부족하고,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는 수험생 때도 내 국어를 4등급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설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고 개발했던 게 이항 관계라는 표시법이에요. 이게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1과 2로 구분지어 표시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전 판까지는 전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네모와 세모로 표시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어. 네모와 세모로 표시한다. 사실 뭐 이제 내 책이 이제 비슷하게 뭐 어떤 따라하는 책은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 내가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전체를 다 개정하면서 1, 2로 표시하는 걸로 했는데 꼭 1, 2로 안 해도 돼. 그냥 네모, 세모로 해도 돼. 핵심, 그치? 책에서 내가 1, 2라고 한 거는 그냥 뭔가 어떤 의미를 1, 2에는 아무 보통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1, 2 그리고 표기에도 씌워서 1, 2라고 했는데 네모, 세모로 해도 돼. 하여튼 상관이 없고 그냥 뭔가 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지문을 읽으면서 표를 바로 우리가 완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읽기 위해서 뭔가 이 단어를 네모 세모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모 세모와의 관계를 따짐으로써 문제를 또 그렇게 쭉쭉쭉 풀어나가는 거고, 이 이항관계라는 단어에서 핵심은 이런 거다. 그치? 어떤 특정 단어가 대립되고 있을 때, 개념이 대립되고 있을 때 이거를 1, 2로 표시해도 되고 네모 세모로 해도 되고 뭐 너가 표시하기 좋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물결무늬와 밑줄로 해도 되고 하여튼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해보니까 가장 이제 무난한 게 네모 세모. 1, 2로 해도 이게 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근데 1, 2가 좀 불편하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제 동그라미 세모를 옛날에 하다가 안 한 이유는 동그라미라고 하니까 이거 일종의 긍정적이고 세모는 부정적이라는 추가적인 의미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부여가 되더라고. 그래서 긍정 부정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뭔가 두 개의 다르다가 핵심인데 두 개는 다르다가 핵심이야. 다르다. 뭔가 다른 개념을 표기하기 위해 했는데 긍정 부정의 의미가 투입되길래 이거 하지 말고 그치? 네모 세모로 하자. 네모와 세모에는 근데 또 세모도 약간 부정적으로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모도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1, 2로 바꿔봤는데 올해 이제
처음 바꿔본 거긴 한데 반응을 보고 네모 세모가 더 낫다 싶으면 또 내년에 이렇게 네모 세모로 바뀔 수도 있어.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핵심적인 발상은 뭐야? 특정 개념 키워드를 치환해 버린다. 다른 아주 우리가 다루기 쉬운 네모나 세모나 이런 도형이라든가 1, 2라는 숫자 뭐 A, B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핵심은 뭐다? 치환에 있더라. 그래서 뭐 혼론의 부분성을 뭐 네모로 표시했어도 좋고 세모로 표시했어도 좋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뭐 2로도 표시하고 세모로도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 세모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복종 아까 지문을 찾아가서 보니까 복종 세모로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모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세모 이렇게 답을 찾았다. 마찬가지고 1, 2로 표시해도 되고, 그치? 뭐 네모 세모로 표시해도 돼. 1을 세모로 표시해도 되고 2를 네모로 표시해도 되고 핵심은 다르다, 그치? 다르다.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표시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요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 일단 개인과 사회라는 두 개의 개념, 목록, 뭐 묶음 이런 거 무조건 필요한 거고 이것들의 관계가 상호작용이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써놨어. 출제자가 그런 교훈을 담아서 만든 문제야. 그래서 나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지. 두 개의 개념, 관계가 무엇인지 두 개가 나오면 그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신문에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신문이 있겠지만 디스패치 같은 신문에서 어떤 뭐 핫한 두 명의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렸어. 어느 날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둘의 내용은 뭐겠어? 신문의 내용은, 그렇지? A라 그러고 흔히 B라 그러면 A와 B가 관계가 뭐야? 관계가 뭐겠어? 연애한다. 뭐야? 이혼했다. 뭐 폭행했다. 뭐 쭉쭉쭉 나올 수 있는데 두 명이 나왔다 그러면 핵심은 관계야. 그치? 핵심은 관계고 이제 부수적으로 근데 A는 뭐 어떤 드라마에 출연했다. B는 어떤 드라마 뭐 노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A와 B가 한 지면 안에 같이 나온다면 핵심은 관계에 있더라. 이거는 사실 이렇게 뭐 책으로 안 배워도 우리가 인간의 사고라는 게 사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회의 어떤 구성물에서 이런 이항관계를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써놨구나. 하여튼 이항관계라는 건 핵심 관계라 그랬는데 이런 게 제일 좋은 관계지. 지문에 A와 B의 1, 2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내가 R이라고 써놓은 건데 관계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없어. 어떤 지문은 1의 특징은 B다. A, B, C다. 2의 특징은 또 B다. 이렇게 나와 있어. 사실상 뭐냐면 1과 2의 특징은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 말이 명시적으로 없는 지문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핵심은 뭐야? 이런 이항관계의 핵심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선지로 내. 선지로 만들고 만다고. 그래서 지문을 대충 읽어버리고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못 느끼고 읽어 나가버리면은 이 관계가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읽어야 되나? 혹은 이런 거 없었는데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거는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은 알고 이런 지문을 한두 번 보고 나면은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지문 읽을 때 한번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 지문 내가 예시가 한 개 있고 또 하나 있을 텐데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도 이런 식의 지문으로 출제자가 장난을 치더라. 그냥 사진은 근대 사진 그리고 나오는 거나 그치? 현대 사진 그치? 근대 사진이 어떻고 현대 사진이 어떻고 근대 사진이 어떻고 현대 사진이 어떻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특징이 이거 꼭 그냥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근대는 B였고 현대도 B였대. 선택지에서 뭐라 그래? 근대 사진, 현대 사진의 공통점이니까 사진은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이게 지문에 사실상 등장했어야 되는데 선지에서 이렇게 제시하더라. 너가 읽으면서 이런 공통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묻는 경우. 그래서 이 지문 아주 재밌지. 지문에서
근대 사진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현대 사진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게 따로 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선지에서 이렇게 뿅 제시를 하더라. 그래서 뭐 이제 문제는 지문은 이게 읽어보면 내 핵심은 뭐다? 핵심은 다 표시법. 표시법을 어떻게 한다?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1, 2로 표시를 해도 되고 그냥 사람들 네모, 세모로 해도 되고 뭐 동그라미, 세모로 해도 사실 뭐 너가 개인적으로 쓰기에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고 물결 밑줄로 내 책을 따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마음대로 해. 그것도 편하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물결 밑줄은 사실상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제일 내 생각에 만약 시험장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형광펜 있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이렇게 그으면 빨간색 나오고 이렇게 그으면 뭐 파란색 나오는 형광펜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으면서 풀면 제일 좋아. 내 생각에 시각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데 시험장에서 그런 걸 고사장에 따라서 그런 걸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응? 그냥 우리는 네모, 세모나 1, 2나 이런 걸 더딥혀서 표시를 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어. 그래서 뭐 풀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까지도 되게 재밌어요. 2번도 너무너무 재밌는 건데 결국 여기서 보면 디젤이 뭐고 경유가 뭐고 이게 아니다. 디젤 연료인 경유가 뭐고 가솔린이 뭐고 두 개의 어떤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내가 이미 설명을 해놨었나? 상관없어. 여기 풀어보지. 경유가 뭐고 가솔린이 뭐다 이렇게 했어. 근데 문제를 낸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야. 경유가 어쩌고 가솔린이 어쩌고. 근데 지문에서 보면 경유는 뭐 X라고 하자. 가솔린은 Y라고 해. 그랬더니 이제 지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 둘의 관계가 나왔어. 관계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고온의 열을 가하면 고온의 열을 가하면 X가 Y로 변할 수 있다. 결과. 요게 지문에 나왔어. 지문에 보면 경유는 X고 가솔린은 Y인데 지금 X와 Y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선지에서 뭐라 그래? 경유는 이렇게 하면 가솔린 뭐 이렇게 된다. 이 관계를 여기로 바로 옮겨서 물었다. 그게 뭔가 거치면 경유를 가솔린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이 둘의 관계잖아. 이 둘의 관계를 지문에서는 탄소 연결된 수가 많냐 적냐의 관계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경유 가솔린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그리고 이게 뭐야? 이 둘의 관계로서 지문의 핵심이고 추론한 내용으로서 정답이고 출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 문제 설명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푼 사람이 내 기억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주장을 딴따단따다 했었는데 되게 이때 지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지문을 출제하신 선생님께서는 다 좀 이렇게 어긋나게 풀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해설강의 사이트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적을 해버리셔서 거기 잘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걸 정확하게 풀더라고. 여기서 A가 무엇입니까? A가 무엇입니까? 태평양이네요. 태평양 A가 태평양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로도 생각할 수 있어? 태평양이네요. 태평양 동쪽에 있으니까 동태평양이네 할 수 있지만 여기가 적도잖아. 그치? 적도니까 적도 부근이네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태평양이네요. 적도네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근데 선택지에 있는 걸 보니까 선택지에 있는 걸 보니까 하다 보니 이것에 맞는 조합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 거지. 그치? 하나로 답이 결정이 된 거지. 사실 요건 두 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겠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적용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표시를 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표시를 해보고 기출지문을 풀 때도 특별히 해설을 할게. 뭐 크게는 없어. 그냥 뭐 이거 하나 본다면 뭐 선별 효과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 어딨어? 보강 효과 이론이 나왔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해봤더니 결과가 뭐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였어. 이거 이제 네모, 세모 등등을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라고 관계가 나있으니까 물결로 엄청 왕창 표시를 하고, 그치? 이렇게 하는 거더라. 그치? 이렇게 표시라고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결국 여기서 선택지를 만든
방식, 선택지 만능 중 하나가 반드시 나오는 게 뭐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답은 뭐야? 출제 답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 이론의 뭐 각각 개별적인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이 관계만 파악했으면 바로 정답을, 이 안에 있었던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 안 나도, 세부적인 내용 잘 기억 안 나도, 관계만 보면은 답이 쉽게 뿅 나올 수 있게. 영향 미치지 않나 근데 영향을 확 미치게 나왔으니까 답이 2번이더라라는 게 쉽게 보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핵심이고, 이제 뭐 그런 거지.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너네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이 책 풀고 땡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출문제집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연습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런 표시 방법들을 해보고, 똑같은 지문에서 또 나중에 뭐 새로 출력을 하든 사든 기출문제집 이것저것 실력이 많으니까 또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뭐 손에 이게 있게 되면은 시험장에 가면 너무나도 이제 긴장이 돼갖고 잘 익히는 것도 안 익힐 수 있어. 근데 많은 학생들의, 이제 나도 그랬었고, 학생들의 어떤 수능 후기도 뭐냐면은, 긴장된 상황에 있어서 손이 그냥 알아서 작년까지 네모 세모했으니까 네모 세모가 그냥 알아서 손에 쳐지면서 그냥 읽어 나가고 있더래. 네모 세모 치면서 알아서 읽어 나가고 있고, 손이 읽는 거야 그럴 때는 거의. 그래놓고 거의 이제 답도 네모 세모 기준으로 보면 쉽게 보여서, 그렇게 긴장감을 이겨내고 자신감 있게 풀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항상 많이 있어. 그래서 크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걸 표시할 수 있게끔, 우리 집 고양이가 지금 방금 뭘 떨어뜨렸나 봐. 네모 세모를 표시하든 1, 2를 표시하든 기계적으로 이렇게 큰 노력 없이도 긴장 상황 속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이렇게 기계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연습을 해두는 게 의미가 있어. 참고로 이거 단어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환원에 대해서. 환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두더지닷컴 블로그에다가 굉장히 긴 글을 이제 적어 놓을게. 이걸 보고 반드시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알아둬야 돼. 이 단어가 진짜 안타깝게도 사전에 있는 단어를 의미를 통해서는 이 의미를 알기 진짜 어려워. 그치?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환원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거 알아야지 환원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사전에 안 나와요. 사전에 안 나와. 내 두더지닷컴 블로그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꼭 와서 환원 의미가 뭔지 보고. 왜냐면 시험에 반드시 이게 나온 적이 있고 아주 재미있게 나오거든. 특징적으로 시험 묻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설명할 때 꼭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어려워 보이고 낯설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것도 보면 가와 나가 뭔가 나뉘어져 있잖아. 그치? 나뉘어진 거에 대해서 표기를 네모, 세모로 하든 1, 2로 하든 뭔가 구분해 가면서 읽고, 그 구분된 것끼리 짝지어 가면서 관계가 어떤지 또 보고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 그래서 핵심은 표시법. 네모, 세모로 하든 네모, 세모로도 상관있고 알아서 편한 대로 해라. 핵심은 관계다. 관계에는 뭐 포함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 대립이란 단어 쓰기 좀 묘해서 내가 관계란 단어 썼고,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방식 1, 뭐 네모라고 해도 돼. 네모의 특징은 세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시켜서 크로스해서 적절하지 않게 만든 경우가 많더라, 선택지에서는. 그리고 출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문제화한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관계를 꼼꼼하게 체크해놓고 나면 이거 문제화하겠지?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탁 체크하고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수험 기간 동안 목표로 하는 국어 만점자 1등급 학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아까 그 동태평양이냐 적도냐에서 나왔듯이 출제자는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자. 이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야. 예전에 어떤 모 학원 입시 설명회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모 학원 입시 설명회 자료에서 몇만 명한테 뿌린 입시 설명회 자료에다가 어떻게 국어 공부했어요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 학원 선생님 뭐 학원 교들의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한 단락이 세상에 내 책이 나오는 거야. 국어 기술로 공부했어요. 내 책 국어 기술 설명하는데, 그걸 하면서 크게 감동적인 게 뭐냐,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부분이, 근데 이 국어 기술 책을 통해서 출제자는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 라는 걸 깨달아서 아주 도움이 되었다. 이 국어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고 꼼꼼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유명해진 멘트니까,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 내가 이 얘기한 거야. 유명해진 멘트니까 국어 문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알면 좋겠고,
환원하다 뜻에 대해서 이거 내가 이제 물론 책에도 써놓겠지만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써놓은 게 곧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도록 하고 9번 이런 것도 이제 지문에 써놨으니까 확인을 해서 주로 이제 지금 나왔던 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 어려워질수록 뭐 환원하다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좀 어려운 지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목표를 1등급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것들까지 하나도 꼼꼼히 빠짐없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길 바랄게. 수고했어.